너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었어. 딸이 수의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살면서 느끼지 않아도 될 감정을 많이 느낀다. 저 아직도 동일해요. 아직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수의사를 안 했으면 느끼지 않았을 법한 부정적인 안 좋은 감정을 수의사를 하면서 종종 느끼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가장 밑부분인 발바닥부터 뜨거워져서 열기가 막 올라와서 머리까지 진짜 전신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제가 살면서 몇 번 해봤는데, 너무 어찌할 줄 모르고 곤란한 감정을 수의사를 하면서 제가 몇 번 느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수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가끔은 좀 곤란한 상황이 있다. 나도 이런 좀 철학적 고민을 하고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철학 공부를 별도로 해요? 아니 뭐 공부를 해. 뭐 책 읽고 관심이 가끔 수업도 듣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안락사를 되게 많이 해왔잖아. 많이 해왔는데 나도 병을 오픈을 하고 몇 년째 뭐 그런 게 없다가 아이 이름이 구름이었었어. 내가 되게 아끼던 환자를 내 손으로 안락사를 하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약물을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이틀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전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안락사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물론 그 전에 아이들 다 아끼던 애들이었지만 유난히 좀 그랬던 아이를 안락사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든 감정을 느꼈었고 그러면서 나도 철학에 관심이 생기고 철학을 좀 근데 제가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안락사를 결정하는 건 뭐 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거나 이제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의학적으로 그거를 개선시킬 수 없을 때부터 안락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도 그러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안락사 편에서 얘기했지만, 보호자든 수의사든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게 안락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안락사를 하면서 수의사가 어떤 고통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 애는 안락사를 하는 게 의료적으로는 맞았었어. 의료적으로 맞는 근데 눈이 눈빛이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었어. 유난히. 그런 애 있잖아. 너무너무 힘든데도 눈빛에서는 삶에 대한 욕구가 있는 동물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지금 안락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그런 상황이었었어. 그래서 나는 안락사를 할 때 눈 안 보이게 덮어놓고 하지만 그날은 왜 그랬었는지 그 눈이 나랑 마주쳤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좀 많이 힘듦이 있었지. 사실 최종 결정은 보호자님이 하신 걸 거잖아요. 그치. 안락사에 대해. 근데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락사뿐만 아니라 반대로 치료를 할 때도 이 치료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동물은 직접 병원에 아파서 들어와서 저 치료해주세요 한 게 아닌데, 보호자님이 치료해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사가 모든 치료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인간은 왜 동물을 보호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이거를 철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온정주의라고 하지. 온정주의. 동물이 스스로 원한 게 아닌데 사람이 온정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개념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개념을 확장을 해보자고 하자면 개고기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몇만 년 동안 개라고 하는 품종을 우리가 개량을 해왔단 말이야.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잖아. 늑대 중에서 일부를 사람이 데리고 와서 개로 개량을 시켰다, 가축화시켰다라고 배웠지만 최근의 학설에선 그게 아니야. 오히려 늑대 중에서 일부가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죠. 당연히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는 맞아. 이제 사람의 존엄성이 동물의 존엄성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이제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바고. 하지만 어떠한 동물을 희생시킬 때 굳이 사람이 감정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개량을 한 개라는 동물을,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 야생에서 살지 못하게 된 거는 사람의 책임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길러왔으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정 부분 온정주의를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은 고기를 위해서 개량된 동물도 분명히 있잖아.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굳이 왜 이 개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 이 동물이 사람하고 교감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들이 뭐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게 개랑 사람에선 서로 간에 많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강아지들에서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입증이 되어 있고, 그 어떤 동물들보다 더
개가 많이 분비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개고기라고 하는 거를 도축을 할 때 그 아이들은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옥시토신 분비가 되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그럴 때 동물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는 게 맞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론. 네.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반대이긴 한데 가끔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어떤 논문 얘기하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사람과의 교감이 늘고 눈맞춤이 늘어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반대로 옥시토신을 분비했더니 오히려 교감이나 눈맞춤이 늘어나서 사람과 공감을 하고 어떤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그게 이제 개에서 많이 분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인데 과연 우리가 이제 도축을 해서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뭐 닭이나 소나 돼지를 생각하면 이러한 기준은 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도 좀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내가 또 철학적인 관점이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제레미 벤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근대 철학자들이 모든 기술의 발전이나 의사결정은 사람의 행복의 총합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현대 철학자인 피터 싱어가 동물의 행복도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했었고 나는 그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신피질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뇌에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신피질이라고 하는 조직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게 사람 당연히 많이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개, 고래 많이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영장류들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데 이 신피질이 결국에 감정, 행복함 또는 뭐 고통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끔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돼지를 도축할 때보다 개를 도축할 때 고통은 크게 느껴진다는 거지. 사람이 느끼는 고통. 아니 실제 동물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육류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육류를 위해서 개량된 돼지나 소나 닭을 도축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다만 얘기 좀 그건 내 의견이기는 해.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진료를 보다 보면 최근에 보호자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지지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본 지 한 15년 이상이 됐는데 처음 진료를 볼 때만 하더라도 동물을 치료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불편해서인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흔히 얘기하는 동물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이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치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는 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공리주의를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더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종 간의 차별을 두면 안 된다. 흔히 얘기하는 종차별주의에 반대하게 되는 이제 피터 싱어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피터 싱어에서 말하는 그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 고통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반대인 거죠. 형이 얘기한 개가 조금 더 고통스러울 거고 닭은 조금 덜 고통스러울 거야. 의 반대가 피터 싱어인데 피터 싱어는 똑같이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해석하는 거는 그래서 피터 싱어가 원하는 거는 닭도 잡아먹으면 안 돼 라기보다는 이 닭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고통도 적지 않음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식용을 위해 길러진 가축이라고 할지언정 최소한의 권리나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 편에서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또 마찬가지인데 수의사가 똑같은 의미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끝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첫 번째 그래도 끝까지 해주세요라는 사실은 저는 어떤 신락 같은 희망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칸트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환자를 포기하면 내가 마치 환자를 포기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까 봐 치료하는 경우가 아직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분들을 보면 물론 가치관이나 철학들이 다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치료에 대한 결정이 인간 쪽에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중심이 인간보다는 동물 쪽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저 역시도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쓰다가 지금 이제 반려동물로 쓰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넘어온 것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동물을 왜 치료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구사할 수 없으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기계론을 펼쳤고 그런 의미로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세대가 넘어가면서 칸트가 주장한 인간의 도덕적 그 윤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물을 치료한다. 그게 제가 처음에 임상을 시작할 때 받았던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이런 과학들이 보면은 결국에 데카르트하고 칸트의 네. 철학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과학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동물 기계론의 데카르트와 또 사람 우선으로 생각하는 칸트 위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실험 동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실험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동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IRB 연구 윤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하면서 그런 거는 난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실험동물 얘기가 나와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동물 진료를 보는 수의사 입장에서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또 실험동물이긴 해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실험동물로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사람과 가장 비슷한 뭐 비글이 실험견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개를 실험동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비슷해서거든요. 사람과 비슷하니까 강아지에게 효과가 있으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야. 인간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야. 개에서 효과가 없으면 인간에게도 효과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개와 인간이 유사해서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실험동물로 쓰지 않고 개는 실험동물로 사용하는 이유가 개와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면서 쓰면서 다르기 때문에 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내가 사람은 아니고 동물을 진료보는 수의사이긴 하지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좀 제 나름대로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떤 진료 철학을 가져야 될까라고 해서 한 5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는 동물의 고통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보호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요즘 이제 워낙 AI나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결정의 책임을 AI나 검사 결과에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치료의 실패로 보지 않는다. 이 5가지 정도를 앞으로 좀 진료 철학으로 가져가면서 진료를 보려고 써왔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보호자님의 현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이걸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수의사들끼리도 어떠한 이런 철학적인 게 당연히 싱크가 다 맞을 수가 없잖아. 절대 맞을 수가 없죠. 보호자들도 다 맞을 수가 없고 수의사들끼리 절대 다 맞을 수가 없는데 근데 최소한 수의사들이 자기의 어느 정도의 좀 철학은 가지고 진료를 볼 필요는 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 3년 차 되면 항상 슬럼프 오고 현타 오고 그때 수의사를 한 해 만에 이런 거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겪는데 그게 있으면 그런 걸 좀 덜 겪는 것 같아. 자기의 어떤 진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환자를 잃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에 출근을 하게 되면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모든 강아지와 고양이들보다 제가 당연히 오래 살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병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죽음을 제가 마주를 해야 돼요. 또 앞으로 특히나 주치의를 있는 한 제 환자가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 그럴 때마다 사실 많이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익숙해질 수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철학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린다 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을 돌려서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료를 보는 편이긴 해요. 또 동물이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실험동물, 그다음에 산업동물, 야생동물 이렇게 4개의 동물군으로 나뉘는데 반려동물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험동물 분야는 우리가 앞에 얘기한 대로 희생을 좀 최소화하려면 나는 좀 AI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실험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무언가가 실제로 워킹을 하는지 검사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AI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 희생을 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 축산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졸업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구제역이 터졌어요. 그때 몇십만 마리의 축산동물들이 산업동물들이 매장이 됐죠. 그때 나는 동원이 돼가지고 매장을 하는 거를 봤을 때 사실 돼지도 얼마나 안타까워. 그리고 구제역이라고 하는 병은 돼지를 죽이는 병이 아니잖아. 그냥 단순히 입이랑 발굽에 좀 수포가 생겨가지고
잘 걷지 못해서 사료를 덜 먹게 돼서 이 고기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런 병들이 퍼지면서 그렇게 이제 몇십만 마리의 생명이 희생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었고 지금도 그때 그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기후변화가 오고 있잖아. 양돈장, 양계장 또는 이제 소목장 이런 데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직격탄이잖아. 아무리 병을 막으려고 해도 양돈장에 이런 데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 정말 수없이 많은 폐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이제 산업동물들이 희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반려동물 수의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많이 가져가겠지만 사회적 관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야생동물도 마찬가지로 야생동물은 계속 생태계 파괴가 되면서 지금 심지어 6차 대멸종이라고 부르는 5차 대멸종은 공룡이 이제 멸종을 한 시기인데 그 멸종 기간이 2만 년이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멸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기후변화라는 것들 때문에. 기후변화 아니면 사람의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도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구제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축을 하는 상황이 사실 아까 얘기했던 복리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는 뭐냐면 도축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 도축이 이루어진다 하면 정말 안락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예전에 우리는 돼지 도축을 할 때 안락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아마 그 안락사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걸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식용을 위해 생산이 된 동물들에게도 최소한 도축을 할 때만은 정확하게 안락사를 해주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안락사를 저한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고 상처인데 누구보다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군견 훈련소에서 군생활을 했고 당시에는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군견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목적견이죠. 훈련을 통해서 군견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생산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 처음 군대 갔을 때 북에서 누가 사람이 내려왔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 짚고 공격을 하게 만들어진 게 이제 군견이거든요. 당시에 그 군견의 임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비견인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경비견이 이제 막 없어지는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CCTV가 생기면서 사람이 경비하기 어려운 데를 경비견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CCTV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견 숫자가 많이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 정찰이나 이런 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군견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군견 훈련소는 직접 군견을 생산을 하고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당시에 생산된 아이들에서 군견으로 합격이 되는 아이들의 합격률이 약 20% 정도였어요. 근데 해마다 한 3, 40마리 정도의 군견을 매번 양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은퇴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40마리를 군견으로 합격을 시키려면 200마리를 생산해야 돼요. 그럼 해마다 200마리를 생산해서 40마리는 군견이 되고 그럼 나머지 160마리는 어떡하냐. 근데 지금은 다행히 뭐 군견의 수도 줄고 합격률도 올라가고 그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도 이제 민간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민간 분양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해마다 160마리를 안락사 해야 돼요.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정들어 있는데 훈련시킨 거. 너무나 정들었고 어제까지 제가 치료하던 아이예요. 근데 다음날 안락사를 해야 돼요. 더 잔인한 건 뭐냐면 당일날 안락사 명단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나와. 그래서 안락사 날짜가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그 전날 아프면 전 치료를 해요. 내일 안락사 할 걸 알면서. 그래서 오늘 치료한 아이가 다음날 안락사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요. 그러면 하루에 수십 마리 안락사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제가 마지막에는 좀 안락사를 하지 않는 군견 훈련소로 진료를 보는 대로 제가 이제 변경을 해서 근무를 마쳤죠. 3년 중에 2년 정도는 군견 교육대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사실 안락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제가 진료를 경험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3년 근무 환경 중에 마지막 해는 제가 지원을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갔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니 다행이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한다고 들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다행스럽죠.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수의사의 컨퍼런스를 갔거든요. 거기 이제 초대가 돼서 가서 강의도 듣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토크 콘서트인데 대상은 수의대생이고 거기에 5분 정도가 패널로 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서 수의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처럼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 진료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동물 진료 보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데일리벳의 이학번 대표님도 있었고 그리고 신약 개발하시는 수의사분도 계셨는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동물 진료 보시는 분한테 어떤 사람이 대동물 진료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료 고민을 함에 있어서 요즘에는 워낙 반려동물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대동물 쪽 같은 경우에 산업동물 쪽은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산업동물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산업동물 수의사가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소가 너무 이뻐 보였대요. 소가 너무 이뻐서 이제 산업동물 쪽으로 본인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수의사가 된 건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지금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젖소는 좀 낫겠지만 젖소 아니었을까? 한우였으면은 돼지 못하시지 수의사, 않을까? 뭐 닭 수의사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동물이 좋아서 한 건데 일정 기간 후에 식용이 될 걸 알고 치료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치료가 개체에 대한 치료보다는 집단에 대한 치료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락사도 하고, 저야 개 고양이가 좋아서 진료 보는 게 좋아서 이제 수의사가 돼서 거기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 산업동물 수의사들, 특히나 소나 돼지가 좋아서, 닭이 좋아서 수의사가 되신 분들은 와, 진료 보면서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큰 괴리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좀 그런 배양육, 과학적으로 그런 게 돌파가 돼가지고 배양육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비슷한 관점에서 예전에 경마장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경마들 있잖아요. 뛰다가 다리를 다치면 그게 뭐 골절이든 아니면은 뭐 제가 결론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물원으로 가게 돼요. 사자밥으로. 걔네는 이제 경마라고 하는 게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우를 받아요. 비싼 말은 몇 억, 막 몇십억 이렇게 되고, 정말 극진히 키우다가 딱 다리 다쳐가지고 경주에서 성적을 낼 수 없게 되는 순간 너무 처참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습할 때 보면은 말이 되게 똑똑해요. 이름 부르면 와요. 네. 실습을 하니까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누구야 청소하자 이러면 걔가 와가지고 나 졸졸 쫓아다녀요. 근데 애교도 되게 많고 되게 귀여운데 참 그런 것도 좀 그랬었어. 저 마지막 질문 하나 있어요. 이 컨셉이 수의사인 나의 반려동물이 아프면 진료받고 싶은 수의사를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한 분 추천해 주신다면? 이종원. 이종화. 화장실 문에 들어갈 때까지 얘기하다가 화장실 문을 열면서도 얘기하면서 나와요. 우리 저기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근데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을 가요. 나오면서 또 자기가 얘기를 시작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새로운 주제 있으면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시죠. 너무 오늘 편하게 잘 말씀 나눈 것 같아요. 네.